네, 다음으로는 그 세액공제를 보겠는데요. 이 조세특례법 세액공제 같은 경우는 2월 기간이 10년으로 연장이 됐죠, 과거에. 이 연장이 된 것은 이제 기업이 세금을 낼 돈이 없거나 최저한세, 즉 정부가 정한 최소한의 세금 이 규정된 최저한세 규정 때문에 세액공제를 그 해에 다 받지 못했을 경우, 남은 공제 금액을 다음 해부터 10년간 계속 넘겨서 쓸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2025년도 귀속 법인세 신고 시에 연구개발비로 쓴 금액이 있어요. 지출한 금액이 5천, 있어서 연구개발비 로 이제 5천만 원의 세액 공제를 혜택을 받았지만 그 해에 계산을 해봤더니 세금이 나오질 않았어요. 이렇게 가정을 해보면 기존에는 5년 안에 공제를 받지 못하면 2월 공제를 받지 못하면 그냥 없어졌어요. 근데 이제는 2035년 귀속분 신고 시까지 10년 동안 세금을 낼 때마다 남은 공제를 계속 쓸 수 있다는 거죠. 공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2020년 12월 29일 날 개정됐어요. 이렇게 15년으로. 이 개정된 조특법에 따라서 세액 공제 이월 기간이 10년으로 확대됐습니다. 이건 아시겠죠? 근데 이 개정안은 2021년도 1월 1일 이후부터 법인세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을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경과조치, 법령에 대한 경과조치가 법에 나와 있어요. 그 경과조치를 통해서 이월공제 기간이 지나지 않은 기존 발생분에도 혜택이 적용된다는 거죠. 따라서 결론적으로는 2015년도 발생한 연구인력비 개발세 공제가 있다고 한다면 원래는 종전규정에 따라서는 원래는 2020년까지 즉 5년간만 2월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2021년 시점에서 이 법령 개정이 이제 2020년 12월 29일 날 났지만 이 경과 규정에 의해서 2021년 1월 1일 시점에는 이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연장된 10년 규정을 받아서 2025년 올해 신고분까지 2월 공제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할 때 주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해 손실 공제는 재해가 나야겠죠. 이 법인이 재해가 나서 손실이 나야지 공제해 주는 거겠죠. 그래서 재해 손실 공제는 천재지변이나 화재로 이제 피해를 본 기업들에 대해서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다. 그래서 천재지변 등으로 사업용 자산이 20% 이상 잃었을 때 이 법인이 대상이 된다. 그래서 공제되는 금액은 재해로 잃은 손실난 자산의 비율만큼만 현재 내야 될 법인세에서 공제를 해준다는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 부분은 그냥 읽어보시면 되실 겁니다. 다음은 사실과 다른 회계 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 공제 부분인데 이 원래 경정 청구를 하면 환급세액이 발생되는 경우에 국세기본법에 따라서 환급금을 결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환급받는 게 원칙이죠. 그러나 법인세법에서는 분식회계로 인한 경정인 경우에는 환급을 하지 않고 차후에 발생할 납부세액에서 공제를 합니다. 근데 이것도 종전에는 5년간 세액 공제한 후에 잔액이 있으면 환급을 했는데 세법 개정으로 2017년 이후 경정하는 것부터는 계속 2월에서 공제를 합니다. 그래서 어,
세액공제 중에서 이제 만약에 합병 분할을 한 경우, 합병 분할을 해서 해산한 경우에는 승계해서 세액공제를 하고 그 이외의 해산 같은 경우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세액을 빼고 남은 금액이 있다고 한다면 이 경우에는 이제 없어지기 때문에 이때서는 환급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분식, 사실과 다른 회계 처리로 인해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분식 회계의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나야 돼요. 그리고 기업의 감사인이나 회계 담당, 임직원이 외부 감사법 등에 대해서 외부 감사법에 따라서 경고, 주의의 조치 등을 받아야 이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신고할 때 이제 자주 하는 실수 부분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게 중소기업 특별세 감면 과다해서 수정 신고를 다시 해야 되는 경우인데요. 이 경우는 이제 일반적으로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 소기업만 감면 대상입니다. 예외적으로 수도권에 있는 중기업인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개발이나 정보 서비스업 등 이제 지식 기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감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유형 같은 경우는 고용징대 세액 공제를 과다 공제 받은 경우가 있는데 세액 공제 혜택 등을 위해서 상시 근로자 수를 정확하게 산정을 하셔야 되는데 친족과 임원을 이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실수로 인한 것으로 보이겠죠. 근데 이제 친족과 임원은 원칙적으로 제외되는데 이거를 상시 근로자에 포함시켜서 과다 공제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세 번째 유형 같은 경우는 그 세액공제 적용 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저한세 적용 대상 공제 감면을 먼저 한다고 했죠. 먼저 처리하지 않고 순서를 잘못 적용하면 농특세가 과소신고로 연쇄적으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이 말은 최저한세 적용부터 먼저 공제 감면을 받아야 된다고 했는데 이 공제받는 감면세액에 대해서 만약에 농특세 대상이라고 한다면 농특세를 신고 납부를 해야 되는데 안 했기 때문에 농특세가 결론적으로 과소신고가 돼버린 경우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최저한세 대상이면서 농특세 대상인 고용징대세액 공제보다 위기적 창업기업 감면을 먼저 적용한 경우, 먼저 적용해서 법인세를 신고했다면 순서를 잘못 적용해서 잘못 신고한 거기 때문에 농특세를 수정 신고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처럼 최저한세 적용 대상 공제 감면을 우선 적용해서 해야 되는데 안 했기 때문에 이제 농특세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최저한세 적용 대상 공제 감면을 먼저 처리하지 않고 순서를 잘못 적용하면 농특세가 과소신고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국세청 검증 대상이 되기 쉽기 때문에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감면을 먼저 적용해 세액을 계산한 후에 농특세를 산출해야 된다는 뜻인 거죠. 그래서 해결 방법은 법세 신고 시에 공제 감면의 순서를 철저하게 확인을 하고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항목을 우선 적용해서 신고를 해야 됩니다. 참고로 이거는 다 아시겠지만 세액 감면이나 공제를 받을 때 농특세가 부과가 돼요. 이 농특세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독립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세액 감면이나 공제를 받을 때 농특세가 따라서 붙는 공제 감면 항목이 있어요. 그래서 이 농특세는 혜택을 받아 줄어든 세액 일부를 다시 농어촌 지원을 위해서 재원이 되도록 재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법적 장치이기 때문에
이제 농특세를 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00원을 만약에 세액 감면으로 세금을 깎아주면 그 중에 세율이 20%거든요, 농특세가. 그 중에 20%를 이제 농특세로 내게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혜택은 100이 아니라 80으로 줄어든다라는 거죠. 근데 이 농특세는 비과세 대상도 있기 때문에 모든 세액공제 감면에 농특세가 붙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같은 경우에는 농특세가 비과세 대상이에요. 농특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가 먼저 번에 첫 시간에 봤듯이 사업연도가 1년 미만, 즉 신설법인이 대부분이겠죠. 이 신설법인인데 과세표준을 12개월로 환산해야 되는데 환산을 하지 않고 그냥 곱해버렸어요, 세율을. 그래서 환산 누락해서 누진세율 영향으로 인해서 납부색이 과소된 경우에 수정신고를 해야 되는 사례가 가끔 발생합니다. 다섯 번째 유형 같은 경우는 이월결손금이에요. 이월결손금을 전년도 신고서를 보고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미 공제를 받은 걸 다시 공제한 거죠. 그 다음에 이월공제 기간이 만료돼서 없어졌는데, 소멸됐는데 이 세액공제를 다시 한 경우. 이거는 명백한 과다공제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때도 법인세 추징과 가산세가 부과가 됩니다. 최저한세를 살펴보는데 최저한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법인이 아무리 큰 감세 혜택을 받더라도 즉 세금으로 깎아준 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소득이 있으면 납부할 최소한의 세금을 내라는 거죠. 그래서 세부담 형평성이나 세제 중립성, 그 다음에 국민 모두 납부해야 된다는 이 측면에서 소득이 있으면 누구나 최소한 세금을 깎아주더라도 최소한의 세금은 내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적용 대상 법인은 내국 법인이겠죠. 그래서 납세 의무가 있는 내국 법인으로 비영리 법인도 포함이 돼요. 비영리 법인도 수익 사업을 하기 때문에 하는데 여기서 예외적으로 조특법에 9%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조합법인, 영농조합법인은 이제 제외를 합니다. 그리고 외국법인 같은 경우도 국내에 소득이 발생된다고 하는 국내 사업장이 있거나 부동산에 있어서 임대소득이 있다면 종합과세하는 외국법인도 최저한세를 적용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저한세의 이 그림은 이제 그림으로 이제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최저한세 계산 구조는 만약에 감면 후에 세액 다 감면을 일단 해봤더니 70이 나왔어요. 70이 나왔는데 최저한으로 납부할 세액이 100이라고 한다면 큰 금액인 100을 이제 최저한세 계산 금액으로 봐서 여기서 가산세 3번 있죠. 3번 가산세와 감면세액, 추징세액을 더한 후에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는 그러니까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고 그냥 다 빼주는 외국 납부세액과 재손실을 공제하는 순서로 계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최저한세와 이제 감면을 다 적용한 거를 비교해서 최저한세보다 낮다고 한다면 최저한세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가산세랑 그다음에 최저한세 적용이 되지 않는 외국 납부세 공제 이런 거를 빼주는 순서로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저한세 계산 구조도 이제 왼쪽에 조정계산서에 나와 있듯이 이 순서로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왼쪽에 조정계산서에 122번 있죠. 122번의 차감세액은 최저한세 조정을 한 후의 세액으로서 오른쪽에 보시면 최저한세 조정계산서에서 계산한 5번 있죠. 5번. 5번에 5번에 조정 후 세액을 옮겨 적은 거예요. 5번에 조정을 여기서 다 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나온 세액을 122번에
이제 옮겨 적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최저한세 조정계산서 양식을 보면 2번의 감면 후 세액과 3번의 최저한세 중 2번의 감면 후 세액이 만약에 최저한세에 미달하면 4번의 감면 등 조정감을 해준 다음에 5번의 조정 후 세액이 계산되는 것을 순서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최저한세 구조는 아까 여기 앞선 이 최저한세 계산서를 설명을 하는데 최저한세 계산 구조는 감면 후 세액 일단은 다 빼줘요. 감면할 거는 감면한 다음에 이 감면 후 세액이 최저한세에 미달할 경우에 그 미달액에 대해서 배제한다는 거죠. 감면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감면 후 세액과 비교하는 최저한세는 과세 표준을 감면 전으로 되돌려요. 감면 전 과세 표준으로 되돌린 후의 금액, 즉 최저한세 적용 송금 또는 입금불산입, 그 다음에 비과세 소득 공제가 있다고 한다면 다시 이거를 더한 후의 금액에서 최저한세율을 곱한 금액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최저한세율은 기업 규모에 따라서 차등으로 적용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보시면 중소기업이 제일 낮죠. 그래서 최저한세는 이제 세율은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이 성장을 지원하고 세부담을 중소기업을 완화시키기 위한 정책적 배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이 7%예요. 그래서 따라서 중소기업일수록 낮은 최저한세율을 적용받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저한세를 곱한 금액은 이제 감면 전후로 되돌린 후의 금액으로 기준으로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저한세에 만약에 미달할 때는 감면 규정을 배제하는 순서, 즉 감면 적용을 안 하는 순서는 신고한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정기 신고를 기한 내 한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의 선택이에요. 그래서 이 원칙에 따라서 배제 순위는 2월 가능성을 기준으로 정하는 게 일반적인 거죠. 그래서 세액 공제가 아닌 세액 감면은 대부분 2월이 불가능하다고 했죠. 그래서 2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해에 적용받지 못하면 소멸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납세자는 2월 가능한 항목은 다음 연도 이후에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불이익이 적기 때문에 마지막 순위가 되겠죠. 그래서 먼저 배제하는 게 납세자에게 유리할 수 있다는 거죠. 순서는 이제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는 법률에 따라서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순서에 따라서 감면을 배제한다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는 송금산입, 입금불산입 항목은 대부분 2월 가능성이 높거나 다음 기회에 혜택을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최저한세 적용 때문에 배제되더라도 법인 장부에 남아 있다가 다음 연도에 송금 산입되거나 입금 산입될 때 과세되는 시점만 늦춰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혜택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먼저 조정, 즉 배제한다는 거죠. 그리고 세액공제 같은 경우는 2월 가능한 세액공제 중에서 2월된 미공제 세액과 당기분 공제 세액이 함께 있다면 이때는 나중에 발생한 것부터, 즉 단기에 발생된 것부터 배제한다는 거죠. 즉 공제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유리한 순서대로 되어 있어요. 정부 경정하는 경우에도. 그 다음에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공제 감면 모두 다 최저한세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조특법상
비과세, 소득공제, 세액감면, 세액공제 등은 원칙적으로 최저한세 적용이 되는 거가 아닌, 이처럼 아닌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외적으로 다 최저한세, 세액공제 감면인과 세액공제 같은 경우는 원칙상으로는 최저한세를 적용을 받지만 예외가 있기 때문에 이 예외를 제외한 모든 거는 최저한세 적용으로 보시면 어,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저한세 적용 제외의 공제 감면 중에서 대표적인 게 중소기업 연구 및 인력 개발비 세액 공제가 있어요. 4번. 그래서 중소기업의 연구 인력 개발비 세액 공제는 최저한세 적용에서 제외돼요. 대표적인 게. 이 이유는 아시다시피 정부의 중소기업 기술 경쟁력 강화와 투자 장려 정책 때문에 이제 중소기업이 연구 인력 개발비에 투자를 했다고 한다면 최저한세, 즉 최소한으로 내야 될 세금 이 규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공제액 전액을 세금에서 차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제를 하더라도 최저한세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 다 공제해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저한세 예제를 보시면 맨 왼쪽 줄과 같이 과세 표준이 200이고 세율을 20%로 가정한다면 산출세액이 40이 나오겠죠. 40이 나오는데 40에서 감면 후 이 40을 그냥 내는 게 아니라 또 깎아준다고 했죠. 세액공제가 만약에 30이 있다고 한다면 30을 차감하면 감면 후 세액이 10이 나와요. 근데 이 최저한세를 중간에 비교 대상인 최저한세와 비교를 했더니 최저한세는 최저한세 세율이 7%이기 때문에 7%만큼은 내야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최저한세는 14가 나오기 때문에 적용 배제 금액은 얼마가 나올까요? 적용 배제 금액은 14 빼기 10에서 4가 나오기 때문에 세액공제 30에서 4만큼 줄인 26으로 조정이 되기 때문에 최저한세만큼 내게끔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적용 배제 금액이 이렇게 4만큼 줄인 26으로 조정이 돼서 세액공제는 이만큼 줄이기 때문에 최저한세만큼 딱 맞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저한세 조정계산서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왼쪽을 보시면 왼쪽은 감면 후 세액이 최저한세에 미달하지 않고 감면 후 세액이 오히려 더 큰 거기 때문에 조정감은 없고 조정 후 세액이 감면 후 세액과 같겠죠. 오른쪽 같은 경우는 감면 후 세액이 최저한세 미달이 돼서 이 미달된 차이만큼 조정감이 돼서 조정 후 세액은 최저한세와 같게 되겠습니다. 최저한세 부분은 여기서 마치고요. 가산세 부분은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으로는 소규모 법인의 성실신고 확인 제도입니다. 성실신고 확인 대상, 제출 대상 법인은 첫 번째로는 일반적인 영업 활동이 아닌, 일반적인 법인이 아닌 부동산 임대, 금융소득, 이자 배당이겠죠. 이런 부동산 임대나 금융소득이 있는 소규모 내국 법인이 대상이 되겠고요. 또한 성실신고 대상 개인 사업자가 만약에 법인 전환을 했다면 법인 전환 후 3년 이내인 법인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전수란 전환 법인으로부터
사업을 인수한 법인도 제출 대상입니다. 그래서 대상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 개인 사업자가 이 제도가 생긴 원인 자체가 개인 사업자가 높은 소득세율을 회피할 목적으로 설립한 특정 유형의 소규모 법인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규모 법인인데 가족법인인 경우가 이제 주식을 뭐 배우자, 본인, 배우자, 아들 이렇게 100% 가족법인인 경우, 가족법인이 50% 이상 보유하거나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 즉 근로 창출이 없는 법인이죠. 개인 가족법인. 그다음에 주된 사업이 일반적인 영업 활동이 아닌 부동산, 금융소득이 50% 이상인 법인으로서 가족 등 소수주주가 지배하는 소규모 법인이 부동산 임대 또는 금융소득 위주로 운영하면서 사적 경비를 법인 경비로 처리해서 세금을 부당하게 절감하는 것을 가능성이 있는 법인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성실공 환기 대상 제도가 이제 마련됐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실금고 확인 대상은 이런 소규모 법인 여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개인 사업자가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였는데 이 해당 법인이 법인 재산, 해당 개인 사업자가 법인 전환한 경우, 이 법인 전환은 포괄 양수도도 포함된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법인 전환은 할 경우에도 법인 전환인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3년 이내인 내국법인도 그 대상이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 성실신고 확인 대상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미제출했을 경우, 확인서를 미제출했을 경우 산출세액의 5%와 수익금액의 0.02 중 큰 금액이기 때문에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라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주요 사항의 검토 서식을 신고 시에 만약에 해당이 된다고 한다면 검토 서식을 꼼꼼하게 읽으셔서 신고 시의 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그냥 보시기에는 그렇지만 이거를 놓치는 법인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대상이 되신다고 한다면 반드시 가산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와 관련돼서 지금 주요 얘기를 살펴보겠는데, 이 성실신고 확인 대상 법인을 판정하는 예규 중에서 주요 하나가 이자 배당 금융소득의 합계액의 매출액의 50% 이상인 법인의 규정입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거는 이자 소득을 계산할 때 실제 이자 수입은 아니지만 해당 회사가 법인세 신고할 때 법인세법상의 가지급금 인정이자가 있다면 여기서 발생된 인정이자, 실제 예금이자가 아닌 이 인정이자도 포함해서 이자소득 합계액에 넣어서 판정을 하셔야 돼요. 두 번째 예규는 이자인데 법인이 은행 등에 예금하고 받는 이자소득을 얻는 경우에 결산 확정 시에 원천 징수는 안 됐지만 발생주에 따라서 회사가 경과 기간에 따른 이자를 장부에 만약 계산됐다고 한다면 이것은 포함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장부에는 계산했지만 아직 은행으로부터 이자 지급일이 도래되지 않아서 원천 징수 세액을 공제하기 전이기 때문에 이런 이자 소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인세법상으로는 이자 소득은 실제로 돈을 받거나 이자를 받거나 세금을 원천 징수 당하는 시점에서 수익으로 확정하기 때문에 확정하는 원칙이기 때문에 만약에 법인이 장부에 기간 경과분 미수이자를 계산했다고 하더라도 바로 이것을 만약에 과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원천징수 시점 차이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자소득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다음으로 주의하셔야 될 게, 이 수학적으로 만약에 매출액에서 이자소득 그 비율을 50% 비율이라고 매출액이 만약에 없어요. 이 회사에서. 근데 이자소득만 있는 경우가 있어요. 손익계산서를 보면 이자 수익이 매출액은 아니기 때문에 이자 소득, 매출액은 없는데 이제 이자 소득만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는 만약에 이자 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수학적으로 분모가 0인 상태, 즉 매출액이 0이더라도 수학적으로는 무한대가 돼요. 그래서 당연히 무한대이기 때문에 50%를 매출액의 이자소득 비율이 50%를 초과하는 거기 때문에 요건의 제출 대상이 요건에 충족하기 때문에 제출 대상이기 때문에 반드시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 제출을 안 하셨다고 한다면 가산세가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자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된다고 한다면 소규모 법인의 성실수급 확인 대상을 반드시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인 경우에 이제 결손금이 발생했을 때 중소기업은 소급 공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단기에 결손금이 발생했다면 일반적으로는 원칙적으로 15년간 2월 공제를 해야 되는데 법에서 특별하게 특례로 중소기업에 한해서는 직전 사업연도에 소급을 해서 이 결손금을 소급공제로 거꾸로 소급해서 전년도에 납부했던 법인세를 돌려받은 것, 즉 환급을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예요. 이는 선택 사항입니다. 그래서 받으려고 만약 소급공제를 원한다고 한다면 반드시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제외되는 중소기업이 있는데 여기서 제외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이 될 수 없는 법적으로 세법상 중소기업이 될 수 없는 소비성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세법상으로는 중소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소비성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들은 소급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즉 요약하자면 일반 기업들은 손실을 미래로 넘겨서 즉 2월 공제로 넘겨서 나중에 낼 세금을 줄이는 2월 공제만 가능하지만 중소기업은 이 특례로 특별히 작년에 낸 세금이 있다면 소급공제에서 돌려받을 수 있는 소급공제를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주의하실 게 여기서 중소기업이 결손금 소급 공제를 받으려면 기한 후 신고나 경정 청구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정기 신고 기한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정기 신고를 하면서 그 신고 기간 내에 소급 공제 환급 신청서를 함께 제출해야 됩니다. 즉 소급공제는 경정 청구나 기한 후 신고로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경정 청구를 통해서 소급공제를 번복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 낸 세금을 환급받으려고 한다면 반드시 정해진 신고 기간에 환급 신청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된다라는 거죠. 만약에 중소기업이 결손금 소급 신청서를 제출을 못했다고 한다면 일반 기업처럼 이 결손금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이월 결손금이 되어서 향후 15년간에 발생된 이익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는 거죠. 결손금 소급공제는 이번에
계산식과 같이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 중에서 일정 한도 내의 금액을 직전 사업연도의 과세 표준에 공제해서 세액을 계산한 다음에 당초 납부했던 직전 사업연도와 사업연도의 법인세와 비교해서 그 차액을 환급해 주는 것입니다. 환급을 받는 금액은 최대 한도는 1번이 되겠죠. 1번이라는 거는 아무리 결손금이 커도 직전 연도에 납부한 금액보다는 더 많은 금액을 환급받을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직전 연도 납부 세액만큼만 환급받을 수 있다. 결손금이 커져도 더 커도 이제 납부 세액만큼만 직전 연도의 납부 세액만큼만 환급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환급세액을 이제 추징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드문데 만약에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법인세를 신청해서 환급받은 후에 이 결손금이 바뀐 경우에요. 이 법인세를 다시 잘못돼서 고쳐 경정했어요. 경정으로 단기 결손금이 감소되거나 또한 정기 법인세에 대한 경정, 올해가 아니라 직전의 법인세에 대한 경정으로 환급세액이 줄어들 수가 있거든요. 감소된 경우에는 이제 이 환급을 이미 받았다고 한다면 추징 사유가 되고 이제 따라서 이제 이자도 함께 과다 환급을 받았기 때문에 이자와 함께 추징이 된다는 거는 주의하셔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어, 그 다음으로 살펴보실 거는 토지 등 양도소득세에 대한 과세 특례예요. 그래서 이거는 특례라고 쓰여 있는 거는 일반적인 정기 신고를 하면서 또 추가적으로 달라지는 사항을 특례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법인이 그 해에 토지가 있었는데 토지를 팔았거나 주택을 팔았을 때의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법인들은 이런 경우가 별로 없는데 만약에 법인이 토지를 보유하거나 주택을 보유했을 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각 사업연도, 일반적인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추가해서 한 번 더 추가 납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추가 납부 제도는 개인 같은 경우 개인이 양도소득세는 이제 중과세가 되기 때문에 이 세율을 맞추기 위해서 세율의 형평을 맞추기 때문에 맞추고자 이 추가과세, 과세 특례 제도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법인이 실제 일반적인 사업뿐만 아니라 부동산을 이용해서 부동산 투기를 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 부동산 투기 억제 및 주택을 보유한다고 했죠. 주택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도입이 됐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각 사업 연도에 별도로 추가적인 세액을 납부하게 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올해 법인이 매각한 토지가 있다면 토지를 팔았거나 주택을 보유했다가 팔았다고 한다면 이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 특례 제도에 따른 추가 납부 대상인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보통은 손익계산서에 양도차익이 반영이 돼서 각 사업연도에 따른 소득에서 이미 과세가 됐다고 착각을 해서 다시 이 추가 납부를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가산세가 나오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돼요. 다음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세 산출명세서인데 일반적으로 이거는 일반 법인세와 별도로 추가되는 과세되는 토지 등 양도소득을 구체적으로 계산해서 세액을 산출하는데 이 서식이 사용이 됩니다. 이 서식을 보시면 부동산 종류별로 나와 있어요.
법인이 주택을 보유했다면 주택, 입주권을 보유했다가 팔았다면 입주권, 분양권, 그다음에 토지 같은 경우는 토지 이렇게 발생했을 때 반드시 작성하는 서류이죠. 그래서 이 구분을 보시면 양도자산의 종류별로 적게 되어 있습니다. 서식은 참고적으로 보시고 지금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과세특례 제도는 이제 별도의 신고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과세표준 수익조정 계산서를 보시면 왼쪽에 이제 일반적인 각 사업연도 소득을 계산하는 게 있고 그 옆에 이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으로 같이 붙어 있어요.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항목이 함께 기재돼서 함께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정계산서의 오른쪽은 왼쪽은 일반적인 각 사업연도 소득이고 오른쪽은 토지 등 양도소득이 있다면 그 해에는 적는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실수하시는 게 고정자산 처분이익으로 당기순이익에 반영돼서 각 사업연도 소득에 이제 스며들어서 산출세액에 내서 납부한다고 착각을 하시는데 이게 만약에 그 토지 등 과세 특례에 해당이 된다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과세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각 사업연도 토지 등 양도소득이 나왔는데 회사 전체적으로는 적자다. 뭐 일반적인 본래 사업에서는 마이너스 100인데 토지 등 양도소득이 만약에 플러스 50이 나왔는데 전체적으로는 마이너스 50으로 나왔다고 한다면 당기순이익이 세금 낼 게 없어서 각 사업연도 소득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주의할 점은 전체적으로는 적자라고 하더라도 토지나 주택을 판 양도소득이 플러스라고 한다면 이익이 남았다고 한다면 무조건 토지 등 양도소득은 계산이 돼서 세금을 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각 사업연도 소득은 마이너스가 나올 수는 있지만 토지 등 양도소득은 팔았을 때 양도 차익이 나왔다고 한다면 반드시 토지 등 양도소득을 계산을 해서 세금 신고를 해야 되는 거를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별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도 차익이 나왔다고 한다면 당기순이익이 만약에 각 사업연도가 마이너스가 나왔더라도 양도 차익이 플러스면 분리해서 이제 신고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토지등 양도소득 계산 구조는 단순합니다. 양도가액에서 장부가액, 즉 취득가격을 차감해서 세율을 곱해서 계산을 한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양도 비용은 차감하지 않습니다. 각 사업연도 계산할 때는 양도 비용이 당연히 그 계산해서 빼주지만 당기순이익 빼주지만 여기서는 양도 비용을 빼주지 않는다는 거죠. 중개사무실 수수료 이런 거 빼주지 않는다. 이거를 주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율은 적용은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지 등 양도소득세에 대한 추가 법인세는 해당 사업들의 결손금이 발생된 여부와 관계없이 추가 납부해야 된다. 만약에 빼는 결손금이 있거나 이월결손금이 잔액이 있더라도 부동산을 팔게 된 경우라면 양도소득만 추려가서 플러스가 된다면 신고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과세 대상인 경우는 주택이 있는데 주택과 토지가 있는데 주택인 경우에는 법인이 주택을 보유할 이유가 없겠죠. 사업을 하는데. 그래서 주택은 거의 대부분 오피스텔이라는 명목과 관계없이 실제로 주택으로 이용을 했다고 한다면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해서 주택은 모두 거의 대부분 추가과세인 과세특례에 적용받아서 한 번 더 납부돼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토지인데
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를 얘기해요. 그래서 사업자 등록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 사업자 등록의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비사업용 토지는 이 토지의 지목대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가 농지라면 농지에다가 농사를 지어서 이 실질적으로 지목에 맞게끔 사용을 안 했다고 한다면 비사업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주의하실 거는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의 쓰임대로, 즉 쓰임이라는 건 지목을 얘기하는데 이 쓰임대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과세 대상이다. 추가 과세 대상으로서 토지 등 양도소득세를 내야 된다. 보통 이제 이런 법인들은 보통 기획부동산들이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비사업용 토지는 다시 한번 말씀드렸지만 사업자 등록을 했다고 사업용이 아니에요. 토지 지목대로 사용을 안 하게 되면 비사업용이에요. 그래서 이 제도가 생긴 거는 법인이 부동산 투기를 억제를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국토가 작기 때문에 국토의 이용에 대한 뭐 효율적인 법률이 있어요. 그래서 토지를 이제 투기 목적으로 보유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토지 본래대로 사용을 안 했다고 한다면 비사업용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비사업용이면 토지를 중과한다, 다시 과세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관련 양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를 한번 어, 신고하실 때 그 해에 토지를 팔거나 주택을 팔게 되면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기타 신고 시에 우리가 어, 공제나 감면을 했을 때 주의사항이나 이제 과세 표준을 계산을 했을 때 주의사항을 한번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법인세 신고 시에 세무서에서 중점적으로 확인하는 게 뭘까요? 비용을 먼저 보겠죠. 그래서 비용의 원가의 적성성입니다. 그래서 회사가 지출한 비용을 어, 인정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핵심적인 거를 이제 세 가지로 간추려 봤는데 첫 번째는 가짜 비용이에요. 정규 증빙이 미수치되는 경우죠. 이거는 뭐 다 아시겠지만 임차료, 수수료, 외주비를 장부에는 적었지만 세금 계산서나 신용카드, 영수증 같은 정규 증빙, 공식적인 증빙이 없는 경우죠. 그래서 이거는 뭐 이런 경우는 거의 없지만 옛날 가끔 있어요. 가끔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공식적인 증빙을 없는 경우 비용으로 그냥 넣었다고 한다면 가짜 비용으로 봐요. 그래서 비용이 인정이 안 되면서 송금불산이 되겠죠. 그래서 그만큼 법인세가 늘어나면서 가장 문제점은 뭘까요? 그 돈을 세법에서는 가져간 거로 봐요. 그래서 대표자가 가져간 것으로 봐서 상여 처분이 되기 때문에 대표자의 소득세가 문제가 돼요. 문제점은. 그래서 비용으로 인정 안 된다. 그다음에 자금 출처를 실제 쓴 사람을 확인을 소명을 못한다. 설명을 못한다. 그러면 대표자 상여로 이제 가져간 것으로 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법인 업무 목적 이외의 신용카드 등 사용 여부예요. 그래서 업무와 관련 없는, 실제 사업과 관련 없는 거를 법인 카드를 사용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내용 같은 경우는 법인 카드로 피부 미용실, 성형외과, 해외여행, 입시학원 등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인 용도로 결제하고 장부에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한 올린 경우를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쉽게 적발되는 항목으로서 비용 인정 취소되고 역시 대표자 상여로 처분돼서 대표자 세금이 부담이 커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상품권을 이용한 거죠.
상품권 오남용을 주의를 하셔야 돼요. 법인카드로 대량의 상품권을 산 뒤에 업무가 아닌 용도로 쓰면서 장부에는 복리후생비로 숨기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한다면 비용으로 당연히 인정이 안 되겠죠. 법인카드로 사용했다는 거는 법인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아니면 직원이나. 그래서 개인적으로 만약에 사용됐다고 한다면 상품권을 이용해서 이렇게 했다면 비용으로 당연히 인정 안 되고 대표자 상해 처분을 받겠죠. 그 다음에 만약에 이거를 뭐 접대비로 사용했다고 한다면 접대비로 분류돼서 한도 계산을 해서 한도 금액만큼은 인정이 되겠죠. 근데 만약에 이거를 복리후생비로 숨겼는데 실제적으로 뭐 직원한테 상품권을 준 것도 없고 만약에 그렇게 확인이 된다고 한다면 개인적으로 쓴 거로 간주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과세 표준을 할 때 이제 업무 무관 비용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온 거는 가족을 동원한 가짜 비용에 대해서 주의사항입니다. 어, 네 번째 같은 경우는 실제 일하지 않는 가족에 대해서 인건비 처리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출근해서 일하지 않은 대표 이사의 배우자 분이나 자녀 등에게 월급을 준 것처럼 장부에 적는 경우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했다가 발견이 된다면 월급 전액을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 금액만큼 대표자가 상여를 받은 것으로 봐서 대표자의 소득세가 아까 전처럼 대폭 늘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자료상, 자료상 거래죠. 가짜 세금세상 거래죠. 그래서 실제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용역을 받지도 않았는데 그 가짜 세금계산서 발급 수수료만 주고 세금계산서만 끊어오는 행위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 그렇게 했다면 비용 부인은 물론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무거운 사안이겠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같은 경우는 법인 주택을 가족이 공짜로 쓰는 경우. 만약에 회사가 복리후생으로 아파트를 사거나 빌라를 빌린 경우가 있어요. 항공회사 같은 경우는 그렇죠. 이런 경우는 이제 새벽 비행이나 뭐 그런 경우, 공장이나 이럴 때는 법인이 주택을 빌리거나 사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인정이 돼요. 복리후생비로. 근데 만약에 회사가 산 아파트나 빌라를 대표자 가족이 공짜로 사용하거나 아주 시세보다 싼 월세로 살게 했을 경우에 만약에 이렇게 했다면 시가만큼 임대료를 받은 것으로 계산을 해서 법인이 받은 것으로 계산해서 법인세를 물려요. 그다음 부당행위 계산 부인 계산을 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해당 주택의 만약에 수리비나 관리비도 회사 비용으로 안 인정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다음에 일곱 번째 같은 경우는 가족 친척을 활용해서 만약에 가짜 사업소득을 지급한 경우예요. 그래서 이 경우는 쉽게 얘기하면 회사 돈을 빼내기 위해서 일하지도 않은 친척에게 프리랜서나 용역비, 즉 사업소득으로 구분되는 용역비를 준 것처럼 꾸미는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했다고 하면 비용 처리가 부인되겠죠. 그래서 따라서 이 비용 처리된 만큼 대표자 상여로 처분돼서 세금 폭탄을 맞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이거는 뭐 거의 드문 경우인데 법인 명의의 유투나 회원권을 사적 사용한 경우예요. 그래서 법인이 보유한 고가의 골프나 헬스 회원권이나 레저용 선박 같은 경우는 대표자 가족이 주말에 개인적으로만 쓰는 경우를 얘기해요. 만약 그렇게 됐다고 한다면 업무 무관 자산으로 봐요. 업무와 상관없는 자산을 봐서 관련된 유지비와 관리비, 그다음에 감가상각비 모두 비용이 인정이 안 됩니다. 다음으로는 법세 신고 시에 조특법상 공제 감면을 한 법인인 경우에 만약에 공제 감면을 했을 때 잘못 적용하기 쉬운 사례를
어, 설명하는 이미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중소기업 요건을 미충족했는데 이제 공제한 경우. 그래서 이거는 이제 중소기업이 아닌데 무늬만 중소기업인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실질적 독립성을 미충족했기 때문에 이제 세액공제 감면을 받으면 안 되는데 받은 경우를 얘기하는 경우죠. 그래서 회사의 규모, 즉 매출은 작더라도 자산 총액이 5천억 이상인 큰 회사가 이 회사의 주식을 30% 이상 갖고 있다고 한다면 이 중소기업은 아무리 작더라도 중소기업으로 인정이 안 돼요. 그래서 중소기업이 이런 독립성을 미충족한 중소기업이 중소기업만 받을 수 있는 특별세액 감면을 받은 경우에 나중에 이런 경우에는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법인 같은 경우는 아무리 작은 법인이라도 이 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5천억 이상의 큰 법인이 이 법인의 주식을 소유했다고 한다면, 모회사라고 한다면 이 법인은 작더라도 중소기업인 특별세액 감면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중복 적용을 한 경우에요. 중복 적용이 안 되는 세액 감면을 중복 적용을 한 경우에요. 이 경우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정한 세액 공제 감면은 큰 것 중에 하나만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요. 따라서 두 가지 감면 적용이 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만 선택이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동시에 다 받을 수 없는데 받은 경우죠. 그래서 주요 사례 같은 경우는 통합투자세액 공제와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을 동시에 받은 경우가 대표적인 거예요. 그래서 같은 사업장에서 이 경우는 이제 주의하실 게 한 가지만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신고 시에 유리한 하나만을 선택해야지 중복으로 받으면 오류로 검증이 됩니다. 다음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한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과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적용 오류예요. 첫 번째로는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인데 이제 감면이 되는 이 오류 중에서 오류가 발생되는 거는 소득을 잘못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액 공제 기준이 되는 소득을 잘못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소득이 잘못 계산되면 대상이 아닌데 이제 소득 금액이 잘못 계산됨으로써 세액 공제를 크게 받은 경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중소기업 특별세 감면이 대상이 아닌데 신청한 경우죠. 그래서 소득을 잘못 계산한 경우는 영업의 수익을 포함해서 계산한 경우예요. 일반적으로 세금을 공제해 주는 소득은 이자 수익이나 토지, 기계 등을 팔아서 생긴 유형자산 처분이익은 감면 대상 소득이 아니에요. 이거는 정상적인 영업 활동에서 발생된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이 소득으로 포함해서 했다고 한다면 소득을 잘못 계산한 거기 때문에 감면 대상 소득을 잘못 계산한 거기 때문에 세금을 바닥에 감면받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의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은 중소기업이라고 해서 모든 중소기업이 감면을 받는 게 아니라 법에서 정한 업종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고용인원 감소 시에 한도가 축소돼요. 세액공제 한도가 축소되기 때문에 만약에 직전 연도보다 직원이 줄었다면 기본 한도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1인당 만약에 줄었다고 한다면 500만 원씩 한도를 차감해서 세액공제를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마지막으로는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적용 오류예요. 근데 여기서 오류가 대표적인 오류는 새로 사업을 시작하지 않았는데도
시작했다고 보고 창업 중소기업을 적용한 경우죠. 그래서 여기서 새로 사업을 시작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또한 어디서 시작했는지가 핵심이에요. 어디서 사업을 창업했는지, 또는 창업인지 아닌지 볼 수 있는 여부가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수도권 과밀 억제 지역권은 제외가 됨에도 불구하고 서울 등 수도권 과밀 지역에서 창업했는데도 적용을 한 경우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 등 수도권 과밀 억제권 지역에서 창업을 하면 원칙적으로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근데 청년 창업은 예외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하실 때 적용 여부를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무늬만 창업한 경우, 창업이 아닌데 창업으로 봐서 한 경우예요. 그래서 기존 사업을 만약에 승계했거나 폐업 후 다시 같은 업종으로 문을 여는 경우가 있어요. 창업한 경우. 또한 법인으로 전환만 한 경우. 사업 내용은 그대로인데 법인으로만 창업한 경우는 새로운 창업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감면을 적용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마지막으로는 업종 제한이 있기 때문에 창업 감면 역시 도소매업은 일부 업종은 혜택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제외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R&D 감면 같은 경우는 R&D 감면과 창업 중소기업의 세액 감면 같은 경우는 감면 소득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자 수익이나 보험 차익은 감면 대상 소득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소득을 잘못 계산해서 세금을 과다하게 깎은 경우가 있어요. 이것도 주의하셔야 되고요. 감면 기간을 초과한 경우가 있어요. 이 말은 창업 후 소득이 발생한 후부터 5년까지만 감면을 하는데 이 기간을 넘겨서 감면 신청을 하면 수정 신고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업종을 변경한 경우가 있어요. 중간에. 감면 대상 업종만 감면이 되는데 감면 대상 업종에서 비대상 업종으로 사업 전환을 하게 되면 혜택이 중단됩니다. 그 다음에 연구인력비 개발공제 같은 경우는 연구소 인정이 된 다음에 인정이 취소된 경우가 있어요. 취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세액공제를 적용한 경우, 이때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연구 취소 시점을 확인하셔야 되는데 휴폐업이나 요건 미달로 연구소 인정이 취소됐다고 한다면 취소일 이후에 발생된 인건비, 재료비는 더 이상 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취소됐는지 여부를 신고 시에 반드시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인건비 중에서 연구인력개발비 인건비 중에서 지배주주 가족 인건비를 포함해서 공제를 했는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배주주와 가족 인건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빼고 세액 공제를 신청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연구 인력 개발비 중에서 이제 겸직하는 연구 인력 개발비는 제외됩니다. 그래서 연구소에 등록되어 있는 연구원이라도 행정사무 등 다른 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직원 인건비는 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인건비 전체를 공제받으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연구소 인정 취소 시에는 그 해 전체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요건 미달로 연구소가 인정이 직권 취소되면 취소되는 날이 속하는 해당 과세연도 전체에 발생된 비용이라고 할 때라도 전체 비용이 공제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주의하실 게 연구인력 개발비 중에서도 연구를 위해서 단순 시스템을 구입하거나 위탁 비용은 공제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고용인원이 만약에 고용증대 세액공제 중에서 세액공제 오류 중에서 대표적인 게
고용 인원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증대 근로소득 증대를 공제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짧지만 이렇게 같이 한번 살펴봤고요. 어, 한번 이 기타 신고 시의 유의사항은 한번 신고 시에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육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